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편 대통령 제2역으로 국회로 돌아온 3개 쟁점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여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먼저 오는 16일이죠.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부터 좀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양당 대표가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모든 선거에 대해서 당은 사활을 겁니다. 네.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이 서울 교육감 선거를 빼고 나면 4군데 아닙니까? 네. 4군데인데 그중에서 2군데는 보수 후보 강세 지역이고 2군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화 군수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가 여러 차례 당선이 됐지만 그래도 그게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었고 네. 이번에 그 대진표도 구도도 그렇게 좀 흘러가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2군데, 민주당 강세 지역이 2군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군데서 이기더라도 본전이고요. 한 군데라도 지면은 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전당대회를 거쳐서 어쨌든 대표가 되고 난 뒤 첫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고 이런저런 평가가 나올 거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거 규모가 적어도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한 석이라도 내주면 이게 아주 심각한 결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곳이 보수가 좀 우세하고 두 곳이 진보가 우세하다 했는데 지금 주말 일정을 보면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구를,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를 찾았거든요. 네. 이것도 좀 그 맥락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죠? 선거운동 기간이 뭐 13일 정도 되니까 4군데를 다 가시겠지만 우선 부산 금정에서는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단일화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 판세에 큰 영향은 안 미치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정리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재보궐선거가 지지층 결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정이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는 당신이 지역구가 인천 계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화는 국민의힘 공천받은 분하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 2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표가 갈리면 민주당 후보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게 인천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 모두 좀 최선을 다해서 선거 운동에 임하는 모습인데 좀 분석을 내놔주셨어요. 비슷하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니까요.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고요. 하나라도 놓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좋지 않죠.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사활을 걸 정도로 또 이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에 또 당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 유세를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네. 이 선거를 어떻게 각 당이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강화를 갔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민주당이 쉽지 않은 곳인데 지금 부원장님 말씀대로 안상수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지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승부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정도면 전반적으로 꽤 여유 있게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로서 보자고 하면 뭐 조국 혁신당과 지금 이 곡성이나 영광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긴 네. 하지만 사실 뭐 거기 다 민주당 텃밭이고 뭐 그래서 사실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진다고 한들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리더십이나 여기에 타격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사활을 걸고 그 결과 여하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고민과 걱정이 있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다르죠. 오늘 금정 가셨잖아요. 여기에서 패배를 하면 당내 리더십 또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최근에 어떤 당내 갈등이 밖으로 크게 분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친윤 친한계 갈등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김대남 씨 문제 등하고 이제 이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평화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위기 요소가 잠복돼 있는데
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그거의 어떤 출발 갈등의 어떤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엔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에 승부가 가능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고 야권 단일 후보가 이길 경우에 국민의힘이 겪게 될 내용은 지금 글쎄요 그 부분까지 예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2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판세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 혹시 호남 선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곡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 우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요. 영광 군수 후보 선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3파전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 간에 사실 여론조사 결과 팽팽하게 붙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라는 게 결국에 이제 투표율이라든가 네. 당내 조직 이런 부분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선거운동 초반 여론조사에서 그 정도로 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정구청장의 관건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 될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지금 경합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만약 단일화가 며칠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여론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정구청장 선거도 야권 단일 후보 대 국민의힘이 충분히 해볼 만한 지금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금정구청장 선거가 좀 관건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가진 무게감이 좀 더 막중할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주셨는데 판세와 함께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 제가 볼 때 재보궐선거 결과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강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사실은 40%만 가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대개는 40%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해내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지역 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초박빙 지역도 있고 무소속 후보가 약간 약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양당이 두 군데씩 가져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큰 이변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전체로 일어나서 투표율이 60, 70%씩 간다면 모르지만 투표율이 낮고 전통적으로 양당이 가진 지역 기반이 있음을 보면 결과는 저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16일 그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모두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일단 그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올해 2월에 21대 국회 때 이게 처음에 이제 국회 표결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110명이 참석해서 109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마 무효표로 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단순 실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2월에는 사실은 반란표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제 표결 결과는 반대표 104표, 그다음에 기권 1표, 무효표 1표인데 네. 무효표를 단순 실수라고 보더라도 3표의 반란표가 사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조짐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심리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은 직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그러니까 특검법이 미칠 영향이나 특검법 자체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란표로 해가지고 이게 통과되는 이런 사태가 생긴다면 그 사태가 특검 법안보다는 훨씬 더 후폭풍이 셀 겁니다. 부작용이 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국민 정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균열의 조짐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는 당이든지 대통령실이든지 적극적으로 대응책 모색에 나서야 된다. 뭐가 됐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제 표결이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대응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나요? 사과도 될 수가 있죠. 아, 대국민 사과도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사과도 시점이 있습니다. 자꾸 늦춰가지고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뭐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을 민주당이 11월 달에 재발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감이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시점으로 볼 때는 11월이면 예산국회로 들어갑니다. 예산안하고 부수법안 처리가 들어가게 되고 다른 정치적 이슈가 없어도 그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엎어서 들어가면 11월, 12월 정국은 보나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를 자꾸 늘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있으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또 최대 4표까지의 이탈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든 다시 재표결이 이루어졌지만 부결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얘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뭐 대응이랄 게 있습니까? 재발이죠. 재발이요. 네 표 이탈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최혜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하루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최근 더 분위기는 이런 폭로가 이어지는 것 플러스 실제 이 언론에서 본격적인 취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 뭐 명태균 씨 또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외에 추가적인 여러 의혹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음 그 특검법 재배가 될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여준 내표의 반란표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해석은 저는 우려, 걱정 이것보다는 내표의 반란표를 보고 안도하는 마음이 또 한편에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원내대표단 이례적으로 국감 전에 원래 이런 만찬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를 빼고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 그 만찬을 했다는 건 사실 이 특검 이 표결에 대한 부담, 표단속 의미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대표 역시 당론 부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표가 이탈했는데 네. 만약 108표 전부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한쪽에서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더 이상 이게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으로 김건희 여사를 특검으로 넘기는 모양새는 안 된다까지 그러니까 이번까지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묵시적 합의였다고 보는데 이제 국감이라든가 이후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여지를 둔 반란표였다는 의미에서 보면 내표를 오히려 안도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표결, 부결 이후 양당 모두 어떤 대응을 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사주 의혹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보죠. 계속해서 좀 파장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내부적인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혹스럽죠. 혼란스럽고 이게 이제 각자 입장에서 각자 생각을 하는 건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걸 자꾸 뒤지는 것이 당의 균열, 분열, 내홍을 부추기는 거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갈 방법은 사실은 없어 보여요. 네. 예, 이게 뭐냐면 뭐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무관하게 이게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공개가 돼서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다, 뭐 여기에 뭐 얽혀 있다고 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까지 지금 물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의도 연구원도 지금 걸려 들어갔습니다.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과 뭐 대통령실, 당의 중요 기관들이 다 얽혀 들어갔는데 이거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문제 삼지 말자. 이거는 뭐 통큰 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빨리 전후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당과 대통령실의 뭐 소모적인 갈등을 막을 수도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1인 쇼를 한 거라면 이게 다 소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질질 끌지 말고 총의를 모아서 빨리 당의 당무감사위원회가 됐든 윤리위원회가 됐든 빨리 당무감사는 안 되겠네요. 탈당을 했으니까. 빨리 전후 사정을 조사를 해서 밝혀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맥락에서 한 대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비슷하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 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당에 적극적인 당무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외곽에 있다가 뭐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까지 하고 뭐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다 실패했고 이랬던 분이 당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더군다나 진보 언론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을 수 없는 공격이거든요. 당연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김대남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선을 그어주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실제 김대남 씨가 그 이번 공개된 공격사주 녹취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대화 내용들을 보면 네. 그 배우의 어떤 막강한 힘을 믿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 연봉 3억의 상임감사 자리를 찍어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 녹취록에서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에 개입한다는 말도 하고 또 이후에 그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해야만이 자기가 공기업에도 갈 수 있고 했는데 실제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공격 사주가 단순히 김대남 씨 본인의 개인 능력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의 인사 평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결돼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단 당연히 당대표로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과의 거리감 또 향후 관계 설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 매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대통령의 관계를 끊어주지만 이걸 매개로 해서 당내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 또 친한계 의원들 만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으로 당내 장악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좀 보세요? 이게 지난 6월에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1심 선고인데 그러고 난 뒤 보름 뒤에 이재명 대표가 동건으로 이 재판부 배당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때리면서 한 얘기가 스마트팜 비용하고 방북 대가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낸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검명해서 했는지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으로 볼 때 대납이 맞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겁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재판부 뭐 재배당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지난 7월에 그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 백현동, 미래신도시, 성남FC 불법 후원금 네. 통합 심리를 하고 있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다가 병합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이번에 두 번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 재판부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래저래 하면서 재판기를 또 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간. 이것 때문에 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의도가 너무 빤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가 빤한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요청을 저는 법원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겠나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네.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까지 좀 해주셨는데 일단 배경 그리고 그 요청 여부에 대한 향후 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볼까요?
이건 뭐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재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 법원의 어떤 사건 배당에 대한 예규 이 요건에 맞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는데요. 통상 이제 이 법관에 대한 제척 사유 중에 하나가 전심관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심이라든가 전회 신급의 재판에 관여한 이 재판관을 항소심에서 또 배당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증거라든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재판을 시작하게 될 염려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제 제척시키는데 이 경우는 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전심은 아니어서 이거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이 재판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이 증거라든가 사실 또 뭐 김용태 등 불리한 피고인의 진술들이 다 공개됐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화영 부지사 측의 또 주장과 요구가 계속 있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피해서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10월 8일 날 아마 이 신청 의견서를 냈고 공판전 심리기일에 아마 네.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총래 전 부원장, 주기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